YTN 뉴스라이더 의료계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복귀 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까지 병원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심화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지 이제 3주째인데 의료 차질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병원 중에서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인턴 의사는 올해 채용 예정이던 150명 중 3명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보다 외래 진료는 20% 가까이 줄었고 병원 내 병상도 절반 정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추가 수련을 받는 전임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뿐 아니라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전임의의 절반 정도는 지난달 계약 만료 후 이번 달부터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실제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의료진마저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는 37%, 전임의는 16% 정도 비중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환자 수술이나 외래 진료 공백이 더욱 큽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 배정과 이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면허 정지를 선언했는데 오늘부터 통보가 시작된다고요? 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어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 통보에 착수합니다. 사전 통보 뒤에는 해당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한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구제 절차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번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울산대, 충남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교수들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경북대 외과 교수는 후배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나선 이후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반발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태아와 임산부의 안타까운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과 전임의까지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진료 공백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시험관을 시도하던 신상윤 씨에게 지난해 9월 소중한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 씨 부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태아 가운데 한 명에게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 둘째 아기가 좌심실과 우심실의 크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급한 마음에 신 씨는 지난달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한 곳에 진료를 예약했지만 얼마 안 지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렵게 잡은 진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외래도 다 취소로 하고 있고 초음파도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죄송한데 일단은 예약은 취소해드릴게요.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종합병원도 한번 진료보시면 어떨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은 커지지만 다른 병원 진료를 잡기도 어려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3주차를 맞으면서 전국 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했고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건데 환자는 머리 안 좋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게 답답하죠. 정부도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환자가 전원을 해야 할 때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정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 복귀만을 강조하며 대체 인력 채용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직접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왔다며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공의 보호에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서 현재까지 민간인 12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고로 양쪽 발목을 잃을 위기에 있던 50대 남성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남성은 지난달 20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시기에 맞물려 치료를 받지 못할 뻔하기도 했지만 이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수술 잘 됐고 환자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령의 이제 나이 고려해서 제가 속도를 맞춰가면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병원 5곳을 전전하다 급히 군병원을 찾았던 가족들은 그저 이 상황이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군의관 선생님들, 간호장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인도 아버지처럼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이제 재활까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민간인 가운데는 근무 중 사고로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돼 이송된 50대 남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마다 군의관 2명씩 모두 4명이 10시간 넘는 수술을 한 끝에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나서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 현재 치료 중이지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군병원 응급실이 개방된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동안 진료받은 민간인은 모두 125명, 국군 수도병원에서 58명, 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 진료를 좀 확대하거나 군의관 병력 파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기존 군장병에 더해 민간인까지 진료해야 하는 군 의료진의 피로도도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군 내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들이 내일부터 경찰에 잇따라 소환될 전망입니다. 전공의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전공의들을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지도부인데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요청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발부터 압수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까지 불과 8일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방조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는 과정에 의협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 사이에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휴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나오거나 당국에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협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일반 회원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한미가 어제부터 진행 중인 정예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 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 군사 연습을 또다시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성은 한미연합훈련이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군사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이 해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행정처는 뒤늦게 초본 등 최소 26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라자루스의 기존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300GB가 넘는 전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인 PDF 파일 26개가 복원됐는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전송된 다른 파일들은 심층 포렌식을 해도 기술적인 한계로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소행에 선을 그어왔던 대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선 가도에 큰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의회 폭동을 부추겨 내란에 연루됐다며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Be spoken about 100 years from now and 200 years from now. Extremely important. Essentially, you cannot take somebody out of a race because an opponent would like to have it that way.
대법원 판결로 콜로라도를 비롯한 모든 주에서 트럼프 이름이 투표용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져 30% 넘는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에 사실상의 대관식을 치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경선 포기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Why does she keep fighting? What's she doing? Well, first of all, when 70% of Americans say they don't want Donald Trump or Joe Biden, yes, I'm going to keep on fighting.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잡지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이긴 건 자신이 유일하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트럼프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겠냐며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정치관을 거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번번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간 본선 대결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양측 간 공방전도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현지 시간 4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헌은 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 인권사에 남을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며 역대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4일 오후 3시 2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2% 급등한 67,320달러, 우리 돈으로 8,97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7,000달러에 오른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대까지는 3%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a decade,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을 일축한 건데요. 내분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컷오프 통보 이후 거취를 고민하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장을 주지 않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탈당설이 퍼졌지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잔류를 선언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안도했습니다.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당장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곧 최종 결론이 날 거라며 탈당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또 많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시간 끌 수도 없고 며칠 내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공천에 반발하는 다른 비주류 의원들과 뜻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종석 전 실장이 후위를 모색하며 지금은 한 발 물러선 거란 관측도 변수입니다. 총선 이후 차기 당권을 놓고 임 전 실장이 세력 규합에 나설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일전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광역시 내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3자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차례 회견을 연기했던 이낙연 대표가 4월 총선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힌 당일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하셨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시대에 맞게 성숙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 빠진 광주, 서울이 유력해 보입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합류가 무산된 만큼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보수 진영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경기 화성 을에서 반도체 벨트 공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용인갑의 양향자,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텃밭이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 금태섭과 성남 분당갑 류정전 의원, 남양주갑의 조응천 의원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3자 대결 구도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창당 절차를 마친 조국혁신당 역시 표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부산과 광주 등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긴 하지만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제3지대도 지역구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3자 대결 성사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격수 배치 등 전략적 선택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수장 이준석 대표의 화성을 출마해 겉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항마 선정을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전략 공천한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대 이준석 대표라는 대진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략적 배치를 고민해보겠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과 수도권,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만큼 중도와 보수층 표심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 4선 중진 의원을 적극 영입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선 추천도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 신인 비율을 고려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무감동 공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과 TK 등 일부 강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선정하는 국민 추천제의 구체적 방안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넥타이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목련 그림이 그려진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은 김영주 부의장 옆에 한 위원장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선 건데요. 이 모습을 두고 김 부의장에 대한 예우를 표현한 거란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상식의 정치인으로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해오신 큰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국민의힘의 생각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3월 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고 이렇게 입당을 빨리 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언론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저도 제 진로를 택할 수 있고. 한 위원장은 이어서 천안을 방문하며 격전지 지원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은 지난 총선에서 가불병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패한 지역인데요.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나온 현역 불패 지적을 의식한 걸로도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이 공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저는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보정의 방식으로 저희가 비례 공천과 그리고 이 강남권 등에 있어서의 좀 그동안과 다른 방식의 이 국민 공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TV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건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누가 진행을 맡아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토론을 거부하는 걸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성남FC 뇌물 당신이 알았냐? 대북송금 당신이 알았냐? 등등 너무나 많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요.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총선 후보 지원을 위한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서울 종로를 찾았습니다. 종로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겨냥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에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우리 종로에서 우리 곽상원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힘을 합칩시다. 온갖 희한한 소리들이 난무해도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민주당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또는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소리,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라면 혼란, 소리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구나, 소리가 났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TV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을 찾습니다.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를 지원하며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전 버드나무의 모습입니다. 곧 이렇게 녹음이 우거질 텐데 올해는 얼마나 싱그러울까 기대하셨던 분들께 절망적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하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졌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싹쓸이 벌목을 했거든요.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벌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협의 후에 진행하겠다더니 처음에 약속을 저버렸다며 시장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에 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렀을 한옥마을 청년로역 전주천장. 다 자란 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시가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추가로 베어낸 흔적입니다.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혹시? 아니 눈도 좀 즐기기도 하고 네. 보기가 좋잖아요. 네. 이거 왜 없어요? 시민 5,000명 서명운동과 문화제 등을 열며 반대 여론을 모았던 환경단체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벌목을 했잖아요. 작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생태하천 협의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했기 때문에 왜 막냐고요 이거. 이분이 막으신 거예요. 얘기하고 온 거예요 우리. 전주시는 하천 흐름에 방해되거나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긴 나무만 제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자랍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 더 가면 이게 그 두께가 더 커지고 그다음 뿌리가 약해다 보면 그만큼 그 전도 위험이.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차별 싹쓸이 벌목을 자행하는 우범기 시장의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전주시와 버드나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경칩답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런 무인 점포 참 많은데요. 물품 박스로 더러워진 매장을 자신들의 매장인 것처럼 쓱쓱 치워준 청년 4명이 있습니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는데 잠자고 있던 감동 지금 깨우러 갑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1일 새벽 6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무인 분식점입니다. 각종 라면과 음료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데 무언가 균형이 안 맞았던 걸까요? 층층이 쌓였던 상자 3개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캔 음료가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까요? 이제 날이 밝습니다. 이 넘어진 캔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남성 4명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장면 봤어요? 음료가 쏟아진 곳으로 향하더니 물건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겉옷까지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본격적으로 청소에 나서고 있어요. 진열대 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런히 올려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휴지로 바닥을 닦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정 4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매장은 순식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야 허기를 채울 분식을 고르는 모습으로 정리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주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뒤늦게 CCTV로 점퍼를 확인한 주인. 무인 점퍼라서 혹시나 도난 사고가 있지는 않을지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런 훈훈한 영상을 보게 되다니 감사 인사와 함께 청년들에게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정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어지럽히신 것도 아닌데 직접 이렇게 치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조명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황재복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그 윗선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 등인데요.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거나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거래할 때 이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년 동안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점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에게 6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한국노총 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노조를 압박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5월 SPC의 노조 파괴 의혹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SPC 측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 초안을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 법인카드로 검찰 수사관 김 씨의 선물이 결제된 사실과 황 대표가 김 씨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경찰청 김범석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자, 가요. 이렇게 이리 와. 던진다. 그냥 갈게요. 이렇게 떨어졌어. 인형에 뭘 묶어서 지금 떨어뜨리는데 보니까 밑에서 이걸 또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 밑에서 뭘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분들 누굽니까? 아, 저희 경찰관 분들인데요. 아, 요 그래요? 예, 예. 자, 가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리 와. 이거를 낙하지나 어떤 건지 그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오. 네, 그럼 먼저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어떤 사건이 있어서 네. 관련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건가 보죠? 아, 예, 강아지 그렇습니다. 인형을 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실험까지 한 거예요? 네, 이게 먼저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 예. 그 학원에 가던 학생이 그 아파트 화단에 강아지가 떨어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를 보고 놀라서 112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119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강아지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예. 안내 방송도 하셨다고 하고 마침 그날이 주말이라서 직원분들이 많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강아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신고자와 대동을 해서 지구대 경찰들이 이제 동물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뭐 간과 뭐 그 강아지의 간이랑 비장이 파열되고 그 저혈압 쇼크까지 와서 되게 위중한 상태였는데 예. 그런 와중에 그 신고자로 그 견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치료비를 알려주고 이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하라고 말을 하니까 예.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약사를 시켜달라 강아지를. 예.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은 들었는데 당장 그 증거도 없고 혹시 뭐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일에는 다시 치료를 못 하고 예. 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견주에게 이제 전달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음 날 강아지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그 상황을 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그 사건을 강력팀에서 담당을 해서 그 당일 현장에 나가서 좀 의심점을 찾아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견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경찰들이 보니까 뭔가 좀 수상쩍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낙하 지점이 좀 의심스러웠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뭐 경찰관들이 사건이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 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일 수도 있었는데 그 지구대 경찰관 분과 그 강력팀 그 직원분들이 현장에 와서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겁니다. 이게 강아지가 높았어요? 9층 정도 높이였습니다. 아이고. 9층 정도 높이였는데 이게 좀 건물에서 너무 이격돼서 강아지가 추락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뭔가 정황이 되나 보죠? 그렇죠. 좀 의심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런. 그냥 떨어진 것 같지 않다. 강아지가 비숑프리제라는 그런 견종이라고 들었는데 몸무게가 한 2k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강아지였더라고요. 그런 강아지가 스스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몇 미터 앞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좀 약간 의심스럽긴 했었거든요. 그냥 만약에 떨어졌다면 건물 가까이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거리가 멀더라 떨어진 지점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수사를 이제 동물 학대가 의심돼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관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게 진짜 떨어진지 잘 몰라서 수의사분들에게 연락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의 답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스스로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정도면 누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럼 과연 이게 정말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떨어뜨린 건지 그걸 하긴 위해서 저렇게 실험을
한 것입니다. 예. 아, 그러면은 지금 강아지 인형에다 뭘 묶어가지고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네네. 예,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묶어가지고 떨어뜨리거든요. 네네. 자, 저렇게 강아지 무게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는지를 보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크기도 맞춰보고 무게도 맞춰보고 그냥도 떨어뜨려보고 아니면 사람이 던지듯이 떨어뜨려보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추락 지점을 한번 확인했었는데 예. 그 같은 무게의 강아지를 던졌을 때 그 낙하 지점과 거의 유사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아지와 똑같은 모양의 인형을 구입을 해서 낙하 실험을 하기로 그 팀원분들과 결정을 했고 떨어졌다는 그 베란다에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그 낙하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1kg 아령을 매달고 베란다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던져서 떨어뜨려 보기도 했는데 던져서 떨어뜨릴 때 추락 지점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 실제 추락했던 강아지와 비슷한 무게를 만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그 추락 지점이 비슷하더라. 네네네. 예. 아, 이렇게 실험까지 하면서 진행했던 수사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실험을 하던 날이 마침 그 견주를 그 조사하던 날이었거든요. 예. 경찰서에 조사하던 날이었는데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분은 이제 강하게 내가 던진 게 아니고 강아지가 떨어진 거다 얘기를 해보니까 하시니까 예. 이제 경찰관 분들이 그러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왜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좋다 해서 그 현장을 가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험을 끝나고 나서도 다시 계속 부인하시다가 경찰서에 다시 돌아와서 조사를 하셨을 때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동거인과 싸우다가 내가 던져버렸다. 그렇게 자백을 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아, 예. 실험을 통해서 범행 그 정황을 좀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네네.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어떤 범인들을 가려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매우 좀 드물다. 모든 사건이 많으시다 보니까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 다 그런 필요성도 사실 적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떨어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낙하 지점이 되게 현장의 상황을 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수사 방법 중에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검증이라는 방법인데 이 사건은 뭐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검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증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증거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를 한번 현장에서 직접 하고 이제 이 진술과도 맞는지 부합한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그 실험을 한 거고요. 예.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실험을 하는 모습이 조금 압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제 뭐 잘못을 안 했으면 이제 뭐 진실대로 말하면은 혐의점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려면 거짓말을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 실험 결과도 자기 진술과 점점 달라지고 그러면 새롭게 거짓말을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반려동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동물 관련한 범죄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먼저 좀 연역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거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과 동일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물손괴가 되는데 자기 물건을 상하게 하는 거는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없었는데 그 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동물 뭐 나오는데 처음엔 20만 원 이하였거든요. 예. 아주 미약했었는데 11년에 제정돼서 12년에 시행된 법에는 이제 징역형이 도입이 됐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이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 인구 수가 정말 많아질수록 이런 처벌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 만큼 이거 동물 학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예, 불빛이 보이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뒤로 이렇게 차를 급하게 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곧 이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만 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이어서 또 영상 보여주시죠. 대구나 쟤. 손 보여줘봐요. 손 들어. 손 들어. 내려놔.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 수박 펴게요. 네. 아, 지금 어떤 한 남성이 골목길에 서성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왔다가 이제 다급하게 뒤로 빠지는 모습을 봤고 이어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장면을 봤더니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지금 빌라로 보이는데 그 입구에 서 있는 남성을 제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 요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작년 12월에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밤 11시쯤에 그 인근 주민이 주차를 하려다가 하고 있었는데 뒤에 차량 후면에 보이는 그 주차장 울타리 밖에 그 사람을 봤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 그래서 주차를 하다 말고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한 거거든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그래서 흉기를 버리라고 투항 명령하고 칼을 버리니까 이제 신속하게 검거한 사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어떤 남성이 지금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골목을 서성인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 남성 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까?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그 빌라를 서성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검거를 해보니까 이분이 외국인이셨습니다. 외국인이어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뭐 금품 목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복 범죄 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체포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한국으로 온 이유가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 집으로 이분이 도피를 하신 겁니다. 도피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자꾸 누르고 그 당일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디어 사람이 왔구나 생각을 해서 집안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칼을 들고 나간 겁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검찰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분은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해외로 출국이 된 상태라 가지고 다행히 주민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인데 오늘 지금 방금 아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이 사건으로 그 사법 처리가 되고 이분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는 해외로 나와 출국을 한 상태다. 본인의 나라로.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은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기 지금 서성이다가 차에 이제 타고 있던 운전자분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민분이 나왔다가 맞닥뜨렸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뭐 몸이 경직되고. 그럼요. 그렇겠죠. 아니 이런 그 흉기난동 사건이 최근에 언론 보도 많이 되면서 많은 분들 이제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하려고 뭐 강도를 하려거나 아니면 살인하려고 할 때는 그런 뭐 강도 예비나 살인 예비 형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처럼 그런 목적을 알 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흉기 같은 거를 들고 돌아다닌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우범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도 그 조항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없어야겠지만, 예.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맞닥뜨리게 됐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하신다면. 예,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뒤돌아서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몸이 경직된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 상대방을 좀 흥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 그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맹견 대처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리가 멀어지면 빨리 현장을 이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예. 또 가능하다면 위치를 공유해서 경찰이 출동을 쉽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고 예. 만약에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과 나와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거리에 뭐 전봇대라던가 뭐 정류장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이에 둬서 좀 직접 위해를 피할 수 있도록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소지품 같은 게 있으면은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휘두른다던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 칼을 같은 거를 좀 막아야 되니까요. 예.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그렇게 않잖아요. 생각하시 당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경찰청의 김범석 경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증원 신청 접수를 어젯밤 마감했습니다. 마감 결과 40개 의과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신청 인원은 정부가 발표한 증원 계획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대 중에서는 조선대가 기존 125명에서 170명으로 45명 증원을 신청했고 경북대는 110명에서 25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울산대는 기존 40명에서 4배 가까이 많은 150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 신청 접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의과대학들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 때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며 정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개강을 앞두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000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28.7%에 이르는 5,38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와 학부모 서명 등 절차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이 승인된 적은 한 건도 없다며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한 외과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수 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오래전 번아웃됐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대 병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글은 내려간 상태며 아직 사직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745달러로 1년 전보다 2.6% 늘었습니다. 재작년 7% 넘게 급감하며 32,886달러로 주저앉은 뒤 다시 오른 겁니다. 원화로 계산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40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 기준 국민 총소득 오름폭이 원화보다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전국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늘봄 학교가 함께 시작됐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하지만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빨리 축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잘 앉아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작됐습니다. 정규 수업은 12시 안팎 끝나지만 저녁 8시까지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과 저녁밥도 해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이던 초등 1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3%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봄 공지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늘봄이 시작된다라고 접했고 주변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 엑셀 테이블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 빈 공간을 20-30분을 안 뜨게 하려고요. 늘봄이 시작되는 학교들 역시 아직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늘봄 확대 계획과 1학기 시범 시행학교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범학교의 10%는 아직 늘봄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늘봄 강사 채용난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늘봄 학교들에도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기 초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초일 늘봄 전량 시행부터 2026년 모든 학생 확대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도 보는데 정부가 하반기까지 약속대로 늘봄 업무를 교원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늘봄 행정 인력과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전년 시행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찰이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분에서 10분 안에 가짜 영상 여부를 분석해내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한국인과 아시아 계열을 포함한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을 기반으로 해서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탐지율이 100%는 아닌 만큼 증거 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포공항이 광고업체에 제조사 부도로 사라진 자재로 8년 전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작업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처럼 과도한 복구로 인해서 늦어진 작업 기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산에 광고물이 있던 벽면. 8년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업체는 올해 1월 1일 광고물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실리콘을 이용한 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8년 전과 똑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 타일 131개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에폭시로 구멍을 메웠고 없는 타일을 구하느라 상당한 시간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을 뗀 공간이 나머지 벽면과 달라 보인다며 광고 벽면에 4배가 넘는 벽 전체를 새로 단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다르는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데 끝에부터 힘드시니까 바꿔줍니다. 여기에 국제선청사 1층 내에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업체는 심야에 공사하느라 추가로 1억 원 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17일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코로나19 당시 국제선이 폐쇄돼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게. 왜냐하면 수작업이어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색깔도 틀리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원상 회복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제받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원상복구 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과한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쪽에 조정 신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던 한국공항공사.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강제하며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른바 부산 먼키 스패너 피습 사건 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받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벌써 출소 후에 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짧게 봤는데요. 네.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의 의료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당시에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었는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간신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아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이 사건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신적, 신체적 등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흉통과 좀 극심한 불안 때문에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는데 수면제 복용 후에 겨우 잠에 들어도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매일 꾸고 수면 중 호흡 정지도 좀 빈번하게 발생해서 호흡도 좀 원활하지 않는 상태예요.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당시의 부상 정도를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요. 가해자가 지금 선생님의 머리를 멍키 스패너로 내리쳐서 왼쪽 머리가 한 7cm 정도가 찢어졌고, 그리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슴 부위까지 찔러서 깊이 15cm의 가슴 자창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칼이 그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서 피해자께서는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분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을 제가 봤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피해는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세상에 1년 지났는데 나 이 사건 다시 알려야 되겠다. 언니분 그리고 피해자분은 어떤 심경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을까요? 네, 사실 평소에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좀 속이 시커멓게 타들었을 생각하면 지금 또 눈시울이 부여지는데, 저는 지금 또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참으로 못났고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 일반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음 가족들과 마주했을 때 내려 저한테 살아줘서 고맙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자책을 했었거든요. 물론 현재도 같지만 그런 정신적인 피해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보다 하루하루 좀 더 힘들고 아픈 것 같고요. 가족들이 너무 아파했고, 지금 또 사실 저희한테 티를 안 낼 뿐이지, 어떤 날은 제가 처한 힘든 일보다 그걸 뒤에서 몰래 괴로워하면서 견디고 있는 가족들이 더 짠하고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재판 과정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10년같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 수없이 고민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저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론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저와 저희 가족이 정말 살고 싶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건 가족들이 아니라 세상이고 사법체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선생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이렇게 선생님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낮에 직장까지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가해자와 선생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네.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네, 맞아요. 일단 그건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어머니와 경찰에게 도움의 구조 신호를 수차례 보냈었거든요. 간과하는 사이 발생하였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어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사건 당일에도 2차례나 찾아왔었고, 저에게 위협하기 직전까지도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그럼 지금 또 이렇게 너를 찾아왔겠냐라면서 위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전부터 저는 가해자가 저 아니면은 저희 친언니를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서 초기에 위험한 상황들을 막고자 가해자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면서 도움도 수없이 청했고요. 그리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가해자 부모님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서도 계속적으로 방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찰의 마지노선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가해자는 계속해서 저한테 거부당하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를 받던 중에 제가 제 담당 경찰관에게 제 차 신고하는 전화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가해자가 화가 나 그때 앙심을 품고 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사도 대충 받고 경찰한테는 나 다른 여자 생겼다. 지금 이 조사 다 받고 바로 고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 거기서 훈방 조치되었던 거죠. 네.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서 앞에 숨겨뒀던 흉기들을 다시 챙겨나와서 그 길로 바로 제 직장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저도 이렇게 상세한 내막과 가해자의 심경은 1심 끝나고 공소장을 보고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가해자가 경찰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는 돌아가겠다, 새 여자친구 뭐 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전혀 선생님께서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제 담당 수사관님이 예. 그 가해자와 조사를 끝내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와서 네네. 지금 얘 다른 여자가 있던데 이제 고향으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라. 오히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켰었죠. 그런데 결국 가해자는 선생님을 찾아왔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잠시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면 안 된다. 누구누구야 알았지? 걔가 그것까지는 못해. 걔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알다시피 애 같은 게 있다. 너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가해자의 어머니가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분께서 이 통화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분에게 오히려 너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 그때는 사건 진짜 제가 변을 당하기 직전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그 전에는 교시 당시에부터 좀 가해자가 어머니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가해자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교제 당시에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집착이 심해지면 헤어짐을 요구할 때면 항상 가해자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메시지가 와서 우리 누구누구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네가 연락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풀어질 거다. 뭐 등등등 나만 믿고 한 번만 연락해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죠. 평소에도 폭력성이 조금 있었다는 것도 이제 피해자분께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도 이제 어머니와 얘기가 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가해자가 부모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는 목 조르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22년 크리스마스 당일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들이 와서 그 상황이 모면됐었는데 제가 그날 또 도저히 못 버티겠어 헤어짐을 요구했었는데 예. 목을 조르고 고정을 하더니 너 이제 내가 헤어지자는 말 절대 못하게 해주겠다.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게 하려면 네 입을 찢어놔야 된다 하면서 양쪽 입을 찢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양쪽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났었는데 이웃 주민 신고에 경찰이 갑자기 왔고 그 당시에도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가 급하게 와서 문을 개방하고 왔을 때는 제가 양쪽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후에 저희 언니라든가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경찰한테는 그냥 제가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터서 찢어진 것이다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가해자의 어머니께는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제 입을 찢어놔서 제가 지금 입술도 터진 상태다. 네네. 폭력성이 심하다 등등 제가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폭력성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항상 하셨어요. 정리를 하면
만남이 있던 중에도 폭력성을 보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크리스마스 때 목을 조르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23년 3월에 직장에 찾아와서 몽키 스패너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게 지금이에요. 자, 저희가 그 피해자분께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있었는지를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틀어주시죠. 대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불려서 사무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직원들한테 쪽팔리고 이게 입장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사무실을 못 올라가. 저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이 회사 그만둘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근데 가다 그거까지는 못해. 아니에요. 오빠 눈에 도끼를 품었어요. 알지? 가가 그거까지는 못 그란다. 가가 그 진짜 있잖아. 가도 아다시피 연락 같은 게 있어. 근데 오직 니인데만 꼽혀있으니 저러는 거야. 니밖에 올 수 있겠네, 자가. 니밖에 눈에 안 들어오겠네.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겠네, 문제래. 저 진짜로 퇴근할 때까지 오빠 부산에 있는 거 알면은 경찰 심할건 죄송해요, 진짜. 저는 저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진짜로 무섭거든요. 근데 가 절대로 못 그런다, 니한테. 아, 아니에요, 진짜로. 안 그런다가. 아니에요. 오빠 평소에 싸우면 폭력성도 보였거든요. 아, 일단 못 그런다. 어머니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폭력성도 있고 성격도 욱하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아, 이래. 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성격이. 일단 내가 미안하대. 내가 일단 전화할게. 예.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2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5년이 감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심과 2심 판결 모두 검사 구형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했었지만 최종 재판부의 선고에서 징역 15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되었거든요. 그 5년 감형된 사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렇게 3가지를 양형 사유로 참작했거든요. 3가지 양형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법정 안에서 엉엉 울고 법정 밖을 나와서도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최종 선고 때 판사님께서 가해자가 출소 후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 집행을 통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죽었어야겠구나. 걔가 살아있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다. 불행과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죽었었더라면 더 많은 형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자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아 있어서 오히려 이 3가지 말도 안 되는 감형이 된 것 같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15년 뒤면은, 아니, 이제는 14년 뒤거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4년이 지나고 나면은 보호관찰 말고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다시 그 사람 손에 죽을 것 같은 시한부 인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출소 후에 보복 범죄가 너무나 두려우신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피해자분도 그렇고 피해자분의 가족분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가해자 가족의 계도 약속과 가해자 가족의 선처 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닌지 너무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 한번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대요. 피해자님 죄송하지만 가해자 가족이 탄원서에 대체 뭐라고 쓴 겁니까? 일단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도 않은 지역 축제 행사장에 제가 가서 웃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보았다 하고 제가 야속하다고 했으면 남동생 같은 경우는 뷔페에서 밥을 뜨는 모습을 보았는데 건강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건강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남동생의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입장이지만 뭐 가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죠. 예. 지금 이게 보니까 가해자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이모, 삼촌, 고모, 친척들까지 다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을 선처 탄원서에 썼다고 해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10초만이라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지금 바로 하십시오. 우리 모두 일상이랑 직장생활이랑 출퇴근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국가로부터 저는 보호를 받고 싶거든요. 정말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저희 나라에서 저와 피해자들 살아갈 만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을 좀 푹 하루라도 주무실 수 있게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다룰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대법원도 피해자의 얘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은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도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현재 서울은 하늘만 잔뜩 흐리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특히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1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인안지방 곳곳으로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정도로 적겠지만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30mm,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60mm 이상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11도, 광주 1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가끔씩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